그 예감이 맞았어요. 다음날 새벽 시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평상시처럼 5시 30분에 일어나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님 방에서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뭔가 떨어뜨리신 줄 알았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서 이상해서 문을 열어봤어요. 시어머님이 화장실 가시려다가 쓰러져 계시는 거예요. 의식은 있으셨지만 일어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어머님. 급하게 남편을 깨워서 119를 불렀어요. 병원에서는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라고 하면서 입원해서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시어머님이 입원하신 첫날, 큰아들 며느리 수진이가 병원에 왔어요. 형님 돌아가시고 집안일 많다고 평소에는 안 보이던 애가 갑자기 나타난 거죠. 숙모님, 할머님 상태는 어때요? 의식은 괜찮으신데 혈압이 높아서 조심해야 한대. 그런데 다음 말이 가관이었어요. 할머니 간병이 걱정이네요. 전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숙모가 더 고생해줘야겠어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시어머님 뒷바라지를 누가 했는데 지금 와서까지 내가 다 맡아야 하다니. 수진아, 너희 쪽이 그래도 장손 아니야? 내가 여태 모셔왔다고 간병까지 맡아야 하겠니? 그날 저녁 남편과 얘기했어요. 당신 수진이가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 뭐라고 했는데? 간병을 당연히 내가 해야 한다고 하던데. 남편이 대답하는 게 더 가관이었어요. 그럼 누가 해? 우리가 함께 살고 있으니까 네가 하는 게 당연하지. 당연하다고? 30년 동안 당연히 내가 모셔왔으니까 앞으로도 당연히 내가 해야 한다고? 여보, 왜 갑자기 이래? 평소에 안 그랬으면서. 평소에 안 그랬다고요? 평소에는 제가 아무 말 안 했으니까 괜찮았다는 소리네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정말 이대로 또 혼자 감당해야 하나 싶어서요. 이런 상태에서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간병 생활이 시작됐어요. 오전에는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오후에는 병원에서 시어머님을 돌보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남편 저녁 차려주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계속 투덜거리시는 거예요. 병원 밥은 왜 이렇게 맛없어? 집에서 해온 반찬은 없어? 어머님 병원에서 저염식 드시라고 해서. 저염식이 뭐야? 맛도 없는 걸 어떻게 먹어? 집에서 김치라도 좀 해와. 어머님 지금은 짜게 드시면 안 된다고요. 아이고, 답답해.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안 들어? 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간병하는 것도 힘든데 계속 뭔가를 요구하시고 불만을 말씀하시니까 정말 지쳤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작은 시누이 현숙이가 병원에 왔어요. 평소에도 직장 생활한다고 얼굴만 비추던 손아래 시누이죠. 언니 고생 많으시네요. 처음엔 위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신우가 도와줄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미안해서 그러죠. 저희는 멀리 살고 있잖아요. 대신 간병비는 조금씩 보탤 수 있는데 언니가 전담해서 하시는 게 어때요? 어차피 언니가 어머니 일 모두 알고 잘하시잖아요. 간병비를 조금 보탤 테니까 저보고 전담하라는 거예요. 옳게 나도 사람이야. 매일 병원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려니까 힘들어. 언니, 그래도 어머님이잖아요. 효도잖아요. 효도는 며느리만 하는 건가요? 친딸들은 돈으로 효도하고 며느리는 몸으로 효도해야 하고. 이렇게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미영이한테 푸념했어요. 엄마 정말 화나네요. 큰 고모 작은 고모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영이도 화가 났나 봐요. 엄마 왜 그렇게 참고만 살아요? 할머니 자식들이 있는데 왜 엄마만 간병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 현실적으로 엄마가 해야 하는 상황인걸. 현실적으로도 이상하다고요. 할머니 친자식들이 돌아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간병인을 쓰든지 해야죠.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게 하면 또 며느리가 정성이 없다. 친자식도 있는데 간병인한테 맡기냐. 이런 소리 들을 게 뻔했어요. 엄마는 정말 평생 그렇게 참고만 살 거예요? 미영이가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딸한테까지 걱정 끼치고 있구나 싶어서요. 간병 2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정말 지쳐서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잠깐 쉬고 있는데 수진이가 또 나타났어요. 할머니 상태 어때요? 조금씩 좋아지고 계셔. 그런데 입원비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입원비 부담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퇴원을 하고 나더러 집에서 돌보는 게 어떠냐고요. 완전히 어이가 없었어요. 어린 것이 건방지게 숙모한테 이런 제안을 하다니. 당신 조카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 병원비 비싸다고 그냥 집에서 모시래. 지가 얼마나 대준다고. 그것도 일리가 있네. 어차피 네가 간병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입원비도 만만치 않고 네가 매일 병원 다니기도 그렇잖아. 현실적이래요. 항상 제가 희생하는 게 현실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럼 당신은 뭐해? 당신 어머니인데. 나는 회사 다녀야 하잖아. 돈 벌어 와야지. 그럼 나는 사람도 아냐? 왜 이렇게 예민해? 평소 같지 않네. 또 그 소리예요. 평소 같지 않다고. 평소에는 제가 가만히 참았으니까 좋았다는 소리죠. 결국 또 내가 져서 다음 주에 시어머님을 집으로 모셔왔어요. 집에서 시어머님을 돌보는 건 병원에서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혈압약 챙겨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사 준비, 화장실 모시기, 목욕까지 정말 24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집에 오시더니 더 까다로워지신 거예요. 정희야, 이 죽은 너무 싱거워. 소금 좀 넣어.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저염식 하시라고. 의사가 뭘 알아?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맛없는 걸 어떻게 먹어?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하지 말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 좀 들어라. 매일 이런 신랑이었어요. 약 드시는 것부터 식사까지 모든 게 신랑이었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에 시어머님이 화장실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혈압약을 드시고 있어서 어지러우실 수 있다고 의사가 말했는데 그걸 깜빡했어요. 급하게 병원에 모셔갔더니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지만 의사 선생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환자분을 혼자 두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낙상 사고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잘못했죠. 그런데 24시간 내내 시어머님 곁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화장실도 가야 하고 밥도 해야 하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더니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를 혼자 둘 수가 있어? 무슨 일이 날 뻔했잖아. 당신은 뭐 했는데? 나 혼자 돌보라고 해놓고. 내가 언제 혼자 돌보라고 했어? 그럼 당신이 도와줬어? 30년 동안 당신이 뭘 도와줬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진정의 이웃들이 다 들어. 들으면 어때? 나도 사람이야. 나도 지치고 힘들다고. 그때 시어머님이 방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뭐? 내가 힘들다고? 아파서 죽겠는 사람도 있는데.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터져 나왔어요. 어머님, 30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집을 돌봤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왜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님이 벌떡 화를 내시더라고요. 당연하지. 시집 왔으면 시집 형편에 맞춰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살았어. 그럼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저도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결국 제가 받은 건 당연하다는 말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지만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했어요. 친정에라도 가고 싶었지만 친정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남동생네 눈치도 봐야 하고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망연히 앉아있던 그때 문득 시어머님의 바느질 상자가 생각났어요. 왜 그 생각이 났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저의 마음과 그런 저를 보는 가족들의 당황스러운 반응들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만의 결심을 세우게 되는데요.